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실전 빅북의 경험담, 보박사의 악몽.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공동 창립자 중 한 사람이다. 우리 단체의 탄생은 보박사의 영구적인 맨정신 생활의 첫날인 1935년 6월 10일부터이다. 그는 195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5천 명이 넘는 남녀 알코올 중독자에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메시지를 전했으며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의학적인 봉사를 해주었다. 이 눈부신 봉사에는 오하이오주 에크론의 성 토마스 병원에서 이냐시아 수녀의 훌륭한 조력이 있었다. 이냐시아 수녀는 우리 동료의 가장 대단한 친구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7천의 사람이 사는 뉴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내 기억으로 그곳의 일반적인 도덕 기준은 평균을 훨씬 넘었었다. 근처에서 맥주나 술을 전혀 팔지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진짜로 필요하다고 주정부의 주류 전매소에서 확정을 받는다면 아마도 한 컵 정도 구할 수 있었다. 내가 나중에 모든 인간의 병을 위한 대단한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게 된 술에 아무리 안달이 난 구매자라도 전매소의 증명 없이는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대다수 선한 읍내 사람들은 보스턴이나 뉴욕으로부터 속달로 술을 반해 배운 사람들을 아주 불신하며 좋아하지 않았다. 읍내는 교회와 학교가 많았는데 내가 어릴 때 교육을 받은 곳이다. 아버지는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 직업인이었고 부모님은 두 분 다 교회 일에 아주 활동적이었다. 두 분 다 지성에는 평균을 훨씬 넘었었다. 불운하게도 나는 유일한 자식이었으며 아마도 이것이 나의 알코올 중독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연출한 이기주의를 야기시켰다. 유년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나는 다소간 강제로 교회에 나갔는데 주일 학교의 저녁 봉사와 월요일 밤의 청소년 집회, 그리고 때때로 수요일 기도 모임에 나갔다. 이런 일들의 효과로 나는 부모님의 감독에서 자유롭게 될 때에는 두 번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이후 40년 동안 내가 없으면 현명하지 않게 여겨질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결심을 지켰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는 이 나라의 최고 대학 중 하나에 4년간 다녔는데 이곳에서 음주는 주요 과외 활동의 하나로 여겨졌다. 거의 모두가 마시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더 마시게 되었고 육체나 재정이나 심한 재난 없이 많이 재미났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때 대부분의 동료 음주가보다 더 능력 있어 보였다. 동료들은 많이들 아침 이후에 토하는 저주 또는 아마도 축복인가를 받았었다. 나는 내 삶에 한 번도 두통을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실은 내가 출발해서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을 믿도록 이끈다. 내 전체 삶은 다른 누구의 권리, 소원, 특권도 무시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중심이 맞추어졌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해가 갈수록 점점 두드러져 갔다. 음주 동호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최우등으로 졸업한 것 같았지만 학장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간 철도 기재와 모든 부류의 엔진, 기타 많은 중공업 제품을 판매하는 커다란 제조기업에 취직해서 보스턴, 시카고, 몬트리올에서 지냈다. 나는 그 수년 동안 때때로 아침을 술 깰 때 초조로 시작하기도 했지만 커다란 대가를 치르는 일 없이 내 지갑이 허락하는 한 마셨다. 나는 그 3년 동안 단지 반나절만 일을 빠졌었다. 나의 다음 행보는 미국 최대의 대학교 중에 하나에 입학해 의학 공부로 이어가는 것이었다. 거기서 나는 전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커다란 열심으로 음주 사업을 이어갔다. 나의 엄청난 맥주 주량을 근거로 음주 동아리의 회원으로 뽑혔고 곧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다. 나는 아침에 수업을 받기 위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초조 때문에 가다가 되돌아서 기숙사로 걸어가고는 했는데 낭독하라고 불려졌을 때 만들어질 장면이 두려워서 감히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였다.
이렇게 2학년 2학기까지 갈수록 악화되었고 한동안 오래 계속 음주한 후 나는 이 과정을 마칠 수 없다고 마음먹었고 친구 소유의 커다란 목장에서 한 달을 보내기 위해 짐을 꾸려가지고 남부로 갔다. 머릿속 안개가 걷혔을 때 나는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주 바보 같고 되돌아가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학교에 이르렀을 때 나는 교수진이 이 주제에 대해 다른 발상을 가진 것을 발견했다. 많은 논쟁 후에 교수진은 복학을 허락하고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나는 모든 시험을 대가 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교수진은 심하게 혐오하면서 나란 존재 없이 지내도록 분투하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많은 고통스러운 토론 후에 그들은 최종적으로 내게 학점을 주었고 그에 가을 나는 다른 인류 대학교의 3학년에 편입했다. 거기에서 음주는 훨씬 더 심해졌어. 내가 생활하는 기숙사의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는 나를 바로 잡아주려고 먼 길을 오셨는데 소용없는 노력이었다. 이런 것은 거의 효과가 없었는데 나는 음주를 계속했고 몇 해 전보다 더 독한 술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졸업시험이 다가왔을 때 나는 각별히 격렬한 술잔치 중이었다. 시험에 들어가서 해답을 쓰려고 했을 때 연필을 잡지 못할 정도로 손이 들들 떨렸다. 나는 적어도 세 과목을 절대적인 백지로 냈다. 물론 곧 교수회의에 불려갔고 결론은 내가 졸업을 바란다면 절대적인 단조로 있으면서 반년을 더 수강해야만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했고 품행과 학업 둘 다 교수진이 만족하도록 스스로 증명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신뢰성 있게 처신해서 서부의 한 도시 오하이주 에크론에서 다들 탐내는 수련이 연수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2년을 보냈다. 그 2년 동안 나는 바빠서 전혀 거의 병원을 떠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 곤란도 겪을 수 없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시내에서 개업을 했다. 나는 돈을 좀 벌었고 아주 많은 시간이 있었고 위장에 상당한 곤란이 있었다. 곧 나는 두 잔의 술이 위의 고통을 적어도 두세 시간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렇게 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예전의 과도한 탐닉으로 되돌아갔다. 이때쯤 나는 육체적으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고 구제의 희망 속에 이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적어도 12번은 자원해서 스스로를 가두었다. 이제 나는 진퇴양난에 처했는데 마시지 않으면 위의 아픔이 나를 고문하고 마시면 마셨다고 신경이 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3년이 지난 후 이 지방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곳 사람들이 도우려고 했지만 나는 친구에게 술병을 몰래 갖고 오도록 시키던가 아니면 병원 건물에 있는 알코올을 훔치곤 했다. 그렇게 나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어떤 방식이든지 나를 데려가기 위해 고향에서 의사를 보내야만 했고 나는 2달을 침대에서 지내고 나서야 집에서 감이 나올 수 있었다. 2달 더 읍내에서 지냈고 그런 후에 돌아와서 내 업무를 재개했다. 내 생각에 일어났던 일 또는 그 의사 또는 10중 8구 둘 다에 의해서 철저히 겁이 났었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단주에 들어갈 때까지 술 한 잔을 다시 건드리지 않았다. 수정헌법 제18조 1920년의 미국 헌법 수정안으로 금주법 시행의 통과로 나는 꽤 안전하다고 느꼈다. 누구든지 재력이 허락하는 한 몇 병이나 몇 상자의 술을 구입하고 나면 술이 곧 없어질 걸로 알았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약간의 음주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대단한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정부에서 우리 의사들이 알코올을 얻는 것이 가능하도록 거의 제한 없이 공급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곧 생겨날 밀줄꾼에 대해서도 전혀 지식이 없었다. 처음에는 조절하여 마셨지만 단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마셨고 전처럼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2가지 구별되는 공포증을 발전시켰다. 하나는 잠 못 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재산가가 아니어서 내가 돈을 벌 만큼 충분히 맨정신으로 지내지 못한다면 내 술은 떨어질 것을 알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에
너무나 절실하게 갈망했던 아침 해장술은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신에 끔찍하게 고통스럽던 조절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용량의 진정제를 잔뜩 먹었다. 가끔 아침 갈망에 항복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그날 저녁에 술을 몰래 숨기고서 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다음 차례로 밤에 침대에서 헛되이 뒤척이게 되며 아침에 견딜 수 없는 초조가 따라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의 15년 동안 엄주했을 때는 결코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감은 충분했고 환자도 아주 거의 받지 않았다. 때로는 내가 멤버였던 클럽으로 숨기도 했고 때때로 습관적으로 가명으로 호텔에 투숙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 친구들이 나를 찾아냈고 야단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아내가 오후에 외출할 계획이 있었다면 나는 많은 술을 구해 몰래 집으로 가져와서 석탄 창고, 옷장, 문틈, 지하 창고의 대들보 위나 지하 창고 바닥에 갈라진 틈에 숨겨두었다. 또한 오래된 대형 가방과 상자, 오래된 깡통과 심지어 재를 담는 통까지 사용했다. 화장실의 물탱크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는데 너무 쉽게 훑어바치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가 빈번히 물탱크를 조사하는 것을 나중에 찾아냈다. 겨울날이 충분히 어두워지며 알코올이 든 작은 병을 털장갑 속에 넣고서 집 뒤편 공중 현관에 던져두곤 했다. 주류 밀매꾼은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집 뒤편 계단에 알코올을 숨겨놓곤 했다. 때로는 술을 내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오기도 했지만 조사받게 되면서 너무 위험해졌다. 또한 나는 술을 아주 작은 병에 담아 긴 양말 상단에 몇 개씩 찔러 넣기도 했다. 이것은 근사하게 작동했지만 아내와 같이 에인선 애니에서 월레스 비어리 영화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남자 주인공 술을 몰래 숨기는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온다를 보고 난 후에 이 바지 가랭이와 긴 양말 소동은 끝이 났다. 병원이나 요양소에서의 내 모든 경험을 들려주는 것은 여기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친구들에 의해 다소간 따돌림을 당했다. 우리는 초대를 받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술에 취할 것 같아서였고 같은 이유로 아내는 감히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할 수 없었다. 불면에 대한 공포증이 매일 밤마다 취하는 걸 요청했지만 다음날 밤을 위한 술을 구하려고 낮에 적어도 4시가 될 때까지는 맨정신으로 지내야만 했다. 이런 일상은 거의 중단 없이 17년간이나 이어졌다. 진짜로 공포스러운 악몽이었다. 이렇게 돈을 벌어 술을 구해서 원래 집에 가지고 와서 취하고 아침 초조들, 돈 벌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대용량의 진정제 먹기 등등 진저리를 쳤다.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고 아내와 친구,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곤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할 때는 매우 성실했지만 거의 단 하루도 맨정신을 지키지 못했다. 이러한 실험에 마음 내키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소위 맥주 실험을 거론하고 싶다. 금주법이 풀려 처음 맥주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원하는 맥주를 모두 마실 수 있겠지. 맥주는 해가 없다. 맥주에 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착한 아내의 허락을 얻어 지하 저장고 가득 맥주를 채웠다. 얼마 가지 않아 하루에 적어도 한 상자 반의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2달 안에 13kg 이상의 체중이 늘어서 돼지 같아 보였고 숨이 차서 불편했다. 그러다가 맥주로 몸 냄새를 온통 풍기게 된 이후에는 아무도 무엇을 마셨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어. 내가 마시는 맥주에 원액 알코올을 첨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결과는 아주 나빴고 맥주 실험은 끝이 났다. 맥주 실험을 할 무렵 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침착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것 같았기에 그들에게 끌렸다. 그들은 난처함 없이 대단히 자유롭게 말했는데 나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은 모든 행사에서 몹시 여유 있어 보였고 아주 건강한 듯 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자기 의식이 강했고
대부분의 시간에 자불안석이었다. 또한 건강은 한계점에 이르렀고 나는 철저히 비참했다. 나는 그들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내게 기꺼이 이익이 될지도 모를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감지했다. 이것이 영적 본성의 어떤 것이라 배우게 되었는데 나는 그다지 마음이 끌리진 않았지만 전혀 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사안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2년 반을 이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매일 밤마다 취했다. 영적 본성에 대해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고 내 생각에 영적 본성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대화했다. 아내는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녀의 흥미가 나의 흥미를 버티게 했지만 나의 술 문제에 어떤 해답을 주리라고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어떻게 아내가 그런 몇 해 내내 믿음과 용기를 가졌는지를 나는 결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먼 옛날에 죽었을 것으로 안다. 어떤 이유인지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괜찮은 여성을 아내로 맞는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왜 그들이 우리가 가하는 고문을 받아야만 하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다. 그 무렵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숙녀분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와 그날 저녁 자기한테 들러 나를 도울지도 모를 친구를 만나길 원한다고 말했다. 어머니 날 5월 둘째 주 일요일의 바로 전날이었는데 나는 술에 떡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 들고 온 커다란 술 취한 증거물을 탁자 위에 놓고 지체 없이 2층으로 올라가 곤드라졌다. 다음날 그 여인이 다시 전화했다. 나는 몹시 난처했지만 A상 그래 가보자 라고 말하고 15분 이상 머물지 않겠다는 약속을 아내로부터 받았다. 우리는 정확히 5시에 그 부인 집에 들어갔지만 그 집을 떠날 때는 11시 15분이었다. 그 후 나는 이 남자와 2번 짧은 대화를 했는데 느닷없이 단주했다. 이런 한동안 단주는 3주일가량 지속되었다. 그 후 내가 소속된 전국적 단체의 미팅에 수일 동안 참석하기 위해 애틀랜틱 시로 갔다. 열차에 있는 위스키 술을 전부 마셨고 나는 호텔로 가는 도중에 몇 병을 샀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잔뜩 취했고 월요일은 저녁 식사 후까지 맨정신으로 지냈지만 그 후 다시 잔뜩 취하게 되었다. 나는 술집에서 모험 삼아 몽땅 마셨고 방에 돌아가서는 끝장을 봤다. 화요일에는 아침부터 마시기 시작했고 낮까지는 잘 꾸려 나갔다. 나는 망신당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계산을 하고 호텔을 나갔다. 역으로 가는 도중에 술을 좀 더 샀다. 열차를 기다릴 시간이 조금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집 가까이 읍내에 사는 친구 내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 이 좋은 사람들이 아내에게 알렸고 아내는 나를 데려오도록 새로 사귄 친구를 보냈다. 그 친구가 찾아와서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눕혔고 그날 밤에 내게 몇 잔의 술을 주었고 다음날 아침에 맥주 한 병을 주었다. 그것은 1935년 6월 10일이었고 나의 마지막 음주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4년 가까이 지나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이 친구는 다른 사람과 달리 무엇을 하고 또 말했는가? 나는 알코올 중독이란 주제에 관하여 무엇이라도 알거나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과 대화했고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오랫동안 겁나는 음주를 경험했고 사람에게 알려진 모든 술거래들이 최고를 경험했지만 내가 이용하려고 애쓴 바로 그 수단, 즉 영적 접근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알코올 중독이란 주제에 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그는 내가 대화해본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 처음으로 실제 경험으로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나의 언어로 대화했다. 그는 모든 해답을 알고 있었지만 읽은 책에서 뽑아낸 것은 확실히 아니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끔찍한 저주에서 구제되는 것은
가장 멋진 축복이다. 나는 건강이 좋고 자기 존경과 동업자의 존경을 되찾았다. 가정의 삶은 이상적이고 사업은 불확실한 이 시대에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잘 되고 있다. 내가 배운 것을 원하거나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의 4가지이다. 1. 의무감이다. 2. 즐거움이다. 3.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게 전하기 위해 시간을 쓴 사람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다. 4.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재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보험을 드는 셈이다. 대부분의 우리 무리와 달리 나는 검주한 첫 2년 반 동안 술에 대한 갈망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 갈망은 거의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굴복 가까이에 가지 않았다. 친구들이 마시는 것을 보며 나는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끔찍하게 뒤집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도 한때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겁나게 남용을 해서 빼앗겼다고 믿도록 스스로 가르쳤다. 그러니 그렇다며 불평하는 것은 내게 마땅하지 않다. 어쨌든 아무도 나를 넘어뜨려서 내 목구멍에 술을 붓지는 않았었다. 당신 생각에 당신이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해이론자이거나 어느 형태의 지적인 자존심을 가져서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다면 유감입니다. 당신이 아직 혼자서 이 경기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무이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로 또 진실로 아주 영원히 술 마시기를 끝내려 원한다면 그리고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성실히 느낀다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 하나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당신이 다음 수를 얻기 위해 습관적으로 보여왔던 열성의 반만큼만 여기에 쏟는다면 결코 실패는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당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